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공법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 공법에서도 농지법은 둘 다 맞추는 게 좋겠죠. 농지법도 내용은 많은데 나오는 게 거의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공법에서도 이게 농지 취득자익증명 이 분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농지 행위 제한, 농업진흥지역, 뭐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게 대한 행위 제한 뭐 이런 정도 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농지 용어정의 이거는 공법에 출제됐고 우리 중개실무에 출제되진 않았는데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그러나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했다면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실무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용어정의가 중개실무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이게 집터에 사람이 안 살면 금방, 요즘은 뭐 시골에 빈집이 엄청나게 많죠. 그걸 많이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배추를 심어놨습니다. 건물 무너지고 3년 동안. 이게 지목이 뭐로 돼 있겠어요? 지목은 됩니다. 지목은 됩니다. 이런 경우 농지이다 아니다? 농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농지에다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요. 30%. 농지 가격이 30%를 내야 되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 또는 뭐 전용 부담금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건 빨리 배추 뽑아내고 배추 안 심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누가 옆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민원 제기해버리면 뭘 아프다고요? 이천에 제 친구도 사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던데, 그 마을 이장들하고 이게 괴롭혀가지고 갈 때마다 맨날 한 100만 원 넘게 밥 사고 이래야 된다던데.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고추 말리는데 그 이장한테 말리는 값 180만 원 달라고, 고추 다 파니까 17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자, 통작거리라는 게 뭐냐면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가 통작거리인데요. 옛날에 20km가 있었습니다. 20km. 삭제됐고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30km 통작거리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30km 이내에 거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허가구역 아니면 거리 제한 없습니다. 통작거리,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고요. 이런 거는 여기 지금 농업인까지 용어정의, 요거는 우리 중개실무의 용어정의 이거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농업인은 용어정의입니다. 공법에 나온 적이 있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30제곱미터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입니다. 비닐하우스 고소득 농작물은 3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대가축 소 2마리,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옛날에 100만 원에서 지금 농지법이 개정돼서 120만 원 이상 인자가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자가 기촌하자고 하면 기농하고 기촌하고는 다르죠. 기농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거고 그걸 소득원으로 하는 게 기농이고, 기촌은 그냥 가서 살기만 하고 돈은 연금 같은 거 나와가지고 그냥 살 수 있는 게 기농이죠. 기농이 더 편하겠죠. 기촌이 더 편하네, 기농보다. 기촌 해가지고 50% 이상은 돌아옵니다. 왕따 돼가지고 못 살고 적응 못하고. 가면 시골 사람들 맨날 뭐 사주고 해야 좋다고 하지. 인사하고 어른신하고 뭐 인사하고 무조건 사주고 그래야지.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싫어요. 저도 와이프하고 가가지고 왕따 됐어요. 어디가 어머니 산소에 갔다 오는데 뭐 가져오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먼저 보고 검사하더라고. 그 산에가 뭐 따가져오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해도 다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막 다시는 안 간다고 이제 안 갈라 하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자, 그래서 농업인 인정받는 게 중요한 이유가 농업인들은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농업인들은 국가에서 거의 50% 이상 보조해 주죠. 뭐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걸 만들어도 예를 들면 한 50% 이상은 보조를 해줍니다. 농업인들은. 그 농업인 인정을 받아야 돼. 그 농업인들은 농가주택 지으려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지어도 돼요. 진흥구역 안에도. 아무 데나 지어도 된다고 집. 농업인은.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자고 하면 네가 가서 1년 동안 먼저 가가지고 농업인 인정받으면 나도 따라갈게 해놓고 안 가면 돼요. 저도 와이프 보고 기농하자, 기촌하자, 기농 싫으면 기촌이라도 하자 하니까 너 혼자 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배추하고 보내라. 여기서 나 혼자 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 이제 여기는 별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농지 소유 상한부터는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 삭제됐다는 것은 그 경자 유전의 원칙이 사실은 훼손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5만 제곱미터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예를 들면 상대농지, 절대농지가 있는데 절대농지는 기계화 영농이 되니까 가능한데 절대농지 아닌 상대농지, 즉 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5만 제곱미터 상한이 있었는데 그건 삭제됐고요. 그 소유상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는데 요 세 개만 있습니다. 소유상한이. 비농업인인 경우 상속받으면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하만. 농업인인 경우는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겠죠.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인용하는 경우에도 1만 제곱미터 이내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는 세대원 전부 합산한 게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자, 이게부터 중요한데 이건 이제 공법에도 나오고 우리 중개실무에도 잘 나옵니다. 농지 취득 자익증명인데 발급권자는 시구 업면장입니다. 공법에 군수 X 출제됐습니다.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입니다. 자, 이거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죠. 옛날 4일이었는데 지금 7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4일이고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14일 이내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거는 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는 심의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 기타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이라는 것은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받았거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학교인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 안 하지만 농지취득자익증명은 받아야 된다고요.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죠.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구 업면장은 농업경영계획서 10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거는 공법에 나올 수는 있고요.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2번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농지취득자익증명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전부 다 LH직원 광명시형 3기 신도시 투기 사건 때문에 이게 농지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대폭 강화됐는데요. 옛날에는 주말 체험하면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제출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생겼어요. 그럼 체험을 주말 체험한다고 샀으면 체험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면 처분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주말 체험한다고 취득했다가 체험을 안 하면 그 농지를 즉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OX. 주말 체험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적발되었다. 그럼 즉시 처분해야 된다. 그렇죠. 즉시 팔라고 해도 안 팔리죠. 그래서 그 즉시 X라고 그래 시험에 나왔다고 그래서 X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1년 이내. 1년 안에 팔면 되고 1년 안에 안 팔면 처분 명령을 해요. 처분 명령 있고도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럼 채 1년 6개월까지는 여유가 있죠. 저도 땅 상속받은 거 팔라고 논 팔라고 해도 도저히 안 팔리더라고. 뭐 싸게 한다고 팔린 게 아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는 상속 개인적인 거니까.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농취증이 농지취득자익증명입니다. 국가, 지자체, 상속은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돼요. 담보농지 취득하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도 안 받아도 된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받아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오니까 이걸 공법입니다. 이게 공법. 공법은 이렇게 문제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죠. 워낙 많잖아. 방대하잖아요. 이걸 다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게 애매한데요.
근데 우리 시험은 60점만 받으면 돼요. 평균 60점만. 다른 시험하고는 다르다고요. 뭐 수능 같은 거 이런 거는 무조건 고득점을 해야 좋은 대학 가는데 우리는 고득점 한다고 좋은 중개사무소 가는 게 아니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과목 공인중개사법 80점 이상 받으면 공법은 거의 한 55점 정도만 받아도 된다고요. 50점 정도만 받아도. 그러니까 다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법에 이게 8가지 다 암기하기는 힘들다고요. 근데 느낌으로 안 받아도 되는 거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 합병이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안 받아도 돼. 분할도 자기 거 자기가 공유지분 분할하는 거니까 안 받아도 된다. 시효취득은 전부 안 해도 됩니다. 시효취득 20년 지나가지고 시효취득 된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안 받아도 되고 계약서 금인도 안 받아도 되고 전부 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 뺏기는 거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골에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냥 요즘은 농사 지으면 돈 받기 힘듭니다. 공짜로 지어라 하더라고 시골에. 2천은 아니겠지만 아예 심신상골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공짜로 지으라고 한다고요. 공짜로도. 맞아요. 공짜로 짓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럼 공짜로 지으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농지직불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농사 지으면 그것까지도 주면 짓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원래는 농지직불금을 짓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임차인한테 줘야 돼요. 근데 보통 주인들이 농지직불금은 주인이 받아먹고 너는 그냥 농사만 공짜로 지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싫어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지어요. 짓고 어떻게 하면 되냐. 20년 지나버리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뺏기는 거 많이 봤다고. 20년 농사 짓다가 돈 준 것도 없어. 차임 준 그것도 없고 그렇다고 임대차 계약서를 뭐 명시적으로 문서로 적은 것도 없어요. 보통 시골에서 말로만 농사 지으라 하잖아요. 시효취득하게 된다고. 원래 직불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받아가는 게 맞거든요. 법적으로 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럼 또 이제 민원 넣어버리고 이럴 수 있다고. 세입자가 내가 농사는 지었는데 주인이 받아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는 허가받으면 농지법 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 공법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농지임대차 다 공법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차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시구 원면장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시구 원면장 확인받는 건 눈으로 확인받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고 다년생 식물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경우도 5년입니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3개월 전까지 갱신거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주를 통지해야 되죠. 주택은. 상가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주를 통지해야 되는데 농지는 3개월 전까지 갱신거주를 통지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3개월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지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이게 쌀 한 톨 2천 쌀밥 임금님 쌀 밑자가 뭡니까? 이게 88이잖아요. 손이 88번 가야 돼. 저는 그 쌀을 한 톨도 안 버리고 열심히 잘 먹는데 와이프가 당뇨 걸린다고 좀 먹지 말라고 자꾸 그래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한데 이게 쌀 밑자 그래서 88번 손이 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쌀 어떻게 해야 돼? 농사 지으려면 먼저 벼를 물에 담가놨다가 모짜리에다 뿌려가지고 다시 뽑아가지고 옮겨 심고 풀 매야 되고 엄청나게 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 막 풀 매다 보면 거머리가 발에 막 다 붙어 있고 나중에 거머리 그게 마취가 돼가지고 아픈지도 몰라요. 나중에 나와서 보면 한 10마리씩 물고 있고 그래요. 저도 농사 지었어요. 어릴 때. 그게 같은 정서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돼. 저는 농사 짓고 이렇게 컸고 와이프는 농사도 한 번도 안 지보고 이러니까 정서적 교감이
그러니까 혼자 저 자연인처럼 혼자 산구석에 들어가서 저보고 살아라고 같이는 절대 안 간다고 해요. 자,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 경영 이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중개실무 다 3개월 준비해야 농사 지으려면 3개월 준비해야 되고 3개월 손 나버리면 잡초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가는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위탁 경영 가능하다.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이거나 이거는 출제 안 되는데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임신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분만 후 6개월 미만 6개월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정리되어 있죠. 42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6개월 미만 분만 후 6개월 미만 없어요? 16번? 42번에 16번? 임신 중이거나 분만하고 출산하고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안 해봐가지고 몰라서. 네, 분만, 출산. 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고요. 5년 이상 농사 짓던 농지의 경우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농사 지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도 가능하고 농사 지으면서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도.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지금 이행강제금 들어본 게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어요. 이행강제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고 했어요. 농지법은 25%로 이게 바뀌었어요. 시흥광명 LH 직원 투기 사건 때문에 25%로 바뀌었다고. 더 높은 금액의 25%입니다. 더 높은 금액.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감정가격 중에서. 자, 농지 아까 즉시 처분해야 된다 X라고 했죠. 팔라고 해도 즉시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1년 안에도 팔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1년입니다. 처분 의무 기간 1년이고요. 그래도 못 팔면 이제 안 팔면 6개월 이내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에도 아무리 팔라 해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냐.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팔라 해도 안 팔린다. 그럼 매수 청구해 놓으면 이행강령 무과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달라. 아무리 팔라 해도 안 팔리는데 뭐 싸게 팔라 해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으면 실거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능하다. 국가 공공기관은 싼 가격이 있으면 싼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은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며칠 전에 LH가 그 서울에 미아리엔가 하던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면 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다고요. 돈 받고 뇌물 받고 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이야기. 근데 그 규정은 뭐냐면 LH에서 감정평가사 한 명 되고 그 파는 분양회사에서 감정평가사 한 명 평가해가지고 둘이 평균 가격으로 산다고요. 그 감정 가격이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죠. 자, 높은 가격의 100분의 25 4년만 지나버리면 이행강제금을 다 뺏긴다고요. 돈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농사 짓지도 않고 있으면 매년 한 번 부과합니다. 이행을 했을 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네요.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8번에 있는데요. 이의제기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했는데 30일입니다. 지난주에 한 거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하죠.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합니다.
근데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형법의 일사부재례의 원칙 예외입니다. 형법에서는 한 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했다고 끝이 아니라고 계속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고요. 자, 확인설명서 서식입니다. 519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이제 541, 42에 있네요. 541, 42. 네 가지 서식이 있는데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요 6개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금액, 8번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 다음에 여기에 9번에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중개보수 13번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 6개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진설계, 내진능력 요거는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포항, 경주 지진 때문에 생긴 내용이에요. 이게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내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지금 터키가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이름이? 나라 이름이 터키가 티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 지진 지금 나고 많이 사망하신 것 같던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내진설계, 내진능력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 없음, 건축물 내장에 기재사항 없음 이렇게 적어야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공란으로 비워놓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개업공개사가 내진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설계도면 빼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건축물 내장을 보고 기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통적 사항인데요. 다른 거는 다 공통적 사항인데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내고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번 더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한테는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립니다. 10년이면 10년 동안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 그렇지만 세제 혜택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죠. 이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그래서 너무 혜택이 크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때 매입 임대주택,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을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고 있죠. 지금 건설 임대주택은 가능해요. 즉 구형건설 이런 데서 지어가지고 10년 살아보고 나서 결정하라. 살아보고 나서 결정하라. 이게 지금 공공임대주택에도 보면 선택형이 있어요. 선택형이 있고 나눔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거든요. 지금 청년주택, 청년들뿐만 아니라 50만 호 공급을 하는데 뉴홈, 여러분들이 그 뉴홈이라고 있거든요. 뉴홈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뉴홈. 뉴홈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불렀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지금 다 자기 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새로운 그 브랜드 네임을 붙인다고요. 뉴홈은 새로운 집이다 이 말이죠. 뉴홈. 근데 뉴홈이 왜 새롭냐 하면 종전하고 달라진 점이 선택형하고 나눔형이라는 게 있어요. 나눔형은 뭐냐면 집값이 5억이면
5억이면 이 중에서 대출을 아마 거의 4억 얼마까지 해줘요. 한 7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어요. 5억이면 이걸 갖다가 70%로 분양해요. 70% 분양하니까 얼마예요? 3억 5천에 분양하죠. 3억 5천에 분양하고 또 이 3억 5천에 80% 대출돼요. 38, 24, 2억 몇천만 원 대출되면 한 7천만 원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다고요. 그 대신에 나눔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나면은 그걸 70%만 수분양자가 먹고 나머지 30%는 국가에 환수하는 거예요. 그 대출해 준 데서 주택금융공사 여기에서 먹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LH에 파는 것도 반드시 공공에 환매해야 돼요. LH에 분양받았으면 LH에 팔아야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 지금 서울에 SH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도 하거든요. 토지는 중국하고 똑같죠. 토지는 국가 거고 건물만 분양하는데 분양가는 뭐 3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심리는 다 오로지 다 가지려고 오롯이 가지려고 하지 일부만 내 거고 나머지는 국가 거다 이러면 뭐 공산주의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토지 임대료를 한 달에 4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된다는데 평생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LH 사장이 반값 공급하겠다 해서 나는 그냥 반값을 주는 거 줄 알았더니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료 내라는 이야기예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에요. 이게 뉴홈이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눔형, 선택형. 선택형은 6년 살아보고 4년 더 그냥 세입자로 살 건지 아니면 분양받을 건지를 선택하는 게 선택형이에요. 그 일반형은 그냥 종전에 하던 거하고 똑같이 일반 분양 되는 거예요. 또 달라진 점이 옛날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거는 결혼하고 애가 있어야 가점이 높은데 지금은 결혼 안 하고 애 없어도 추첨으로 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젊은이들. 결혼 안 한 사람들 많잖아요. 단 그 대신에 생애 최초 주택이어야 돼요. 생애 최초 저도 몰랐는데 아들이 저 때문에 생애 최초도 못하게 되겠다고 자꾸 그 해서 보니까 생애 최초에 기대야 가능하다. 이미 집을 한번 샀던 이력이 있으면 청년들 이거 혜택 보는 건 안 돼요. 일반형만 가능해요.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 계약갱신요건 2+2 2년 살다가 2년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계약갱신요건은 언젠가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경우는 반드시 세를 줬으면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건 행사하고 2년 더 살 건지 이걸 의사표시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예, 계약갱신요건 행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꼭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 말 없으면 또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요. 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건 행사했는지 여부를 적는 게 좋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사는 게 최고 좋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살다 아무 말 안 하고 4년 살면 4년 끝나기 2개월 전에 또 계약갱신요건 행사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면 토지 이용 계획은 임목 공양재당 상관없고요. 입지 조건 이게 처음에 출제됐는데 입지 조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이라고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입지 조건. 그래서 시험에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입지 조건이 아닌 것 해가지고 답이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은 입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입지 조건이죠. 숲세권 입지 조건입니다. 단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이 아닐 뿐이라고요. 숲세권 하잖아요. 입지 조건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인설명서에 이게 숲세권이다, 공세권이다 이런 거 적으라는 말 없다는 이야기예요. 서식에는 설세권 이런 거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그 편의점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세권 스타벅스 갈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파트 단지 있는데 스타벅스 들어오면 집값이 올라가요. 네. 스세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되고 2의 서식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2와 4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이 뭔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비선호, 호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호불호는
뭐 그냥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화장장, 봉안당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거래 예정 금액 모두 다 해야 되고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세율인데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모든 세시 공통적으로 기재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1, 2의 세식만 기재됩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되죠. 좀 불합리하잖아요. 하루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른 거는 364일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이 이 무렵에 잔금을 치르려면은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은 매수인 내야 돼요. 종부세, 재산세. 그러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명의를 넘기는 게 좋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이후에 2일 날 잔금을 치르는 게 좋겠죠. 1일 날 치르면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종부세 급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연초에 보면 연초에 집값이 더 내려간다고요. 대체로 보면 종부세 급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가세 하죠. 재산세는 합산가세 안 하지만 종부세 내려면 지금은 이제 한 18억까지 안 내도 되니까 부부 따로따로 공동명의면 거의 공시가격 한 25억 그러면 시세 한 25억 돼도 한 채밖에 없으면 종부세 안 낸다고 봐야 돼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다 12억으로 올렸죠. 공시가격 12억.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다 12억까지는 세금 안 낸다고요. 한 푼도. 5억에 분양받았다가 12억에 팔아도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비과세 요건만 충족했으면 2년 보유만 하면 다 12억입니다. 모든 게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12억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1의 서식에는 소방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단 아파트인 경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아파트는.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배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게 소방법에 보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하라고 돼 있고 설치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단독주택 현재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안 해도 되긴 한데 만약에 안 했다가 나중에 불이 나가지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으면 법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 민법 750조, 751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거 설치하는데 인터넷에서 하면 5만 원도 안 해요. 이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뭡니까? 여기다 연기 감지기, 소리 감지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전장에 붙이는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하고 아파트하고 다른 점은 아파트는 전선으로 연결돼 있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배터리 충전하는 건데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10년이래요. 수명이. 그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바닥면 이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바닥면의 상태. 실제로는 균열 누수 상태, 누수 확인이라고 돼 있었는데 균열 누수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기가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는 장판 밑에 있는 거는 알기 어렵잖아요. 그럼 장판 밑에 있는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하려면 다 해야 된다고 모든 거. 그래서 그냥 이게 바닥면의 상태로만 눈에 보이는 상태만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보이는 것까지 알기는 어렵죠. 그 책임을 경감시키 협회에서 반발해가지고 이렇게 바닥면의 상태로 했어요. 원래는 균열 누수 상태 확인하라고 했는데 1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다 해야 되는데 2의 서식은 도배는 안 한다고. 도배는
도배 상태는 상가 같은 데는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는 그 도배 상태는 해당사항 없다. 환경조고는 일소진이 뭐냐면 일조량 소음 진동인데 이거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기재한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모든 서식 다 기재되는데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아도 된다. 일반 가세 사업자라면 10%, 간이가세 사업자라면 4%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된다고요? 근데 현업에 가면 법으로는 그러는데 현업에 가면 다른 중개업소는 전부 부가가치세 안 받는데 나만 받기는 힘들 수도 있죠. 옆에 중개업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안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 현실적으로.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요즘은 다 받기는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 아예 확인 설명서에 찍혀 나옵니다. 일반 가세 사업자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10% 계산대가 나온다고 중개보수가. 자, 545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영업활동 출제가 종전에는 한 문제 자주 출제됐으나 최근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종전에도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뭐 1995년도부터 시험 봤는데 이거 이때까지 본 게 한 두 문제 봤어요. 1995년도부터 이때까지. 그 최근 15년간 나온 적 없어요. 영업을 잘해야 돈을 벌어요. 이게 그래서 돈 잘 버는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는 반비례합니다. 80점 이상 합격하면 망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80점 잘 안 나와요. 평균. 저는 87점인가 받았어요. 88점인가 그 6등 했어요. 제가 시험 봤을 때. 그래가지고 6번 망했어요.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1등은 제가 1등 해가지고 전국 수석해가지고 1,000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협회에서. 지금 인천에서 이화이대 나와가지고 1등 한 사람 지금 망해가지고 애견샵 개틀 깎고 앉았어요. 요즘. 그 1등 한 사람 단 한 명도 현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1등의 저주라고 해서 요즘 1등 발표 안 합니다. 요즘 누가 1등인지 안 나오죠. 뉴스. 옛날 뉴스 보세요. 1등 나와요. 수석. 1등 한 사람이 돈 잘 버는 게 아니라 다 망하니까 이제. 그래서 요거는 돈 잘 버는 거라고요. 시험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백화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봐도 어떻게 합니까? 어텐션, 주의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 가도 마찬가지 다 마케팅 기법이 이게 도입된다고요. 인트레스트, 흥미를 느끼고 욕망, 사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가 행동, 구매, 액션, 아이다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했는데 손님들이 나 지금 사고 싶은 욕망 느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 해줘요? 안 해줘요? 눈빛만 보고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또 욕망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설명 듣고 해야지. 근데 금액이 크니까 집에 가서 배우자고 의논해보고 올게요 하면 와야 하나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고객 의사결정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온다고 하길래 내일 목욕 제기하고 냄새 난다고 샤워까지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모든 상품 편의점 같은 데 가도 편의점에서 최고 많이 사는 게 맥주, 음료수 이런 걸 최고 많이 사는데 맥주를 최고 많이 산대요. 그 맥주는 입구에 있어요. 맨 안에 있어요. 맨 안쪽에. 그거 사러 가다가 눈이 보다 보면 또 다른 거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화점 같은 데도 사람들 자주 사고 이런 걸 저 안쪽에다 놔놓는다. 그 안쪽에 와서 구경하다 보면 다른 것도 또 사게 되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다의 원리,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건 공부 잘하는 분들은 잘 모른다고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입니다.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하는데 판매 소구점, 소구력. 이준석 옛날 전당대표가 소구력 이런 말 하더라고.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소구력, 소구점.
한자로는 이렇게 소구점,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 그냥 영어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 한자 일본식 한자로는 소구점이라고 그래요. 구하다, 구매하다 이런 뜻이죠.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 그 사람이 지닌 상품이 지닌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손님이 와가지고 저는 자유분방하게 여친 남친 데리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단독주택이 좋을까요? 아파트가 사생활 보호 잘 될까요? 어디가 좋을지 사장님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아파트. 일반적으로 부동산 원론에는 단독주택이 사생활 보호는 잘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이죠. 구매할 사람이, 매수할 사람이 또는 임차할 사람이 아파트를 정해놓고 물을 수도 있다고. 백화점에 가서 미니스커트가 어울립니까? 청바지가 어울립니까? 이렇게 이미 정해놓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원하는 걸 말해줘야 사겠죠. 난 절대로 청바지는 안 살 건데 청바지가 어울린다 이러면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파트 계속 아파트는 안 되겠죠. 아파트 어떨까? 막 이렇게 하면서 물으면 그는 아파트 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대답해 줘야 된다고. 그게 매수인에게 맞는 게 판매 소구점이잖아요. 셀링 포인트잖아요. 매수인이 원하는 거. 그렇다고 무조건 다 좋다고 하면 안 되죠. 금방 아파트가 좋다고 했다가 또 난 단독이 좋은데 하면 단독이 좋습니다. 이러면 사기꾼이잖아요. 금방 아파트 좋다 했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더 이상 뭐 말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또 금방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 셀링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럼 쉽게 말하면 새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새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죠. 오래된 것보다는. 그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하고. 지금 집값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분양가는 떨어지기는 힘들겠죠. 지금 자재값 뭐 올라도 뭐 그렇게 그거 한 건 아닌데 자꾸 그걸 핑계로 정부에서도 지금 표준 건축비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자재값 올랐다고 하면 또 올려주고 그러니까 분양가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기존에 있는 건물 같은 거는 네가 더 떨어지면 책임지냐? 그건 책임 못 집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예를 들면 아파트가 1억짜리도 있고 9천만 원짜리도 전세가 있으면 9천만 원짜리 중개할 때는 이거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지금 싼 거 말씀드립니다.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업에서 제가 손님으로 가봐도. 그게 경제적 측면이고. 그럼 비싼 거 중개할 때 그러면 아까 어제는 9천만 원짜리 있었는데 오늘은 1억짜리밖에 없습니까? 하면은 9천만 원짜리 있는데 그 은행 융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매 넘어가면 떼일 수도 있어서 제가 사장님한테는 말 안 해도 되는데 거기라도 해드릴까요? 이러면 한다 해요? 안 한다 해요? 안 한다죠. 그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고. 위험해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지금 뭐 역대 정권 모든 정권이 다 정책을 펴니다. 내려가면 안 내려가게 하고 올라가면 안 올라가게 정책을 편다고요. 누구든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 몇 번 나왔어요. 옛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수없이 나왔고요. 정책. 그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지금은 집 두 채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또 언제 바뀔지 정책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셀링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조사 확인인데 전부 다 조사 확인이에요. 조사 확인, 확인 설명,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중에서 농지법 이 세 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4개 서식 비교하는 것.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 대권, 검세, 실수. 그 다음에 그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입지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은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2의 서식, 4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고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기재됩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중에서 농지법에서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말 체험용 농, 세대원 전부 합산한 게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 이하, 미만이 아니고 이하.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도 10,000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었는데 공법에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입니다. 50평입니다. 50평 곤충사육사. 비닐하우스 같은 건 330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장 고소득 농작물이 곤충사육사입니다. 곤충 키워야 돈 된다고요.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 이상에서만 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100평, 50평이라는 이야기예요.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은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은 설치 기간, 장소,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제한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설치할 수 있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 최장 60년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 개인묘지 30제곱미터,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고치라고 했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20제곱미터가 아니고 15제곱미터입니다. 매장기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매장된 유고를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에도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다음 주에 반드시 나오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나오고요. 다음 주에 550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합니다.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계약서 금인제도,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요건 최근 5년간 4번 출제됐어요. 4번. 한 번 빼고 계속 나왔다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현업에 나가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매매보다 임대차 계약이 훨씬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요하고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올해부터 우리 기본세에 있는 거하고 달리 올해부터 개정됩니다. 1,500만 원을 더 올립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 더 올리고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500만 원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음 주 할 내용 봤고요. 오늘 문제 쉬었다가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